네, 잘 쉬셨습니까? 국제 제품 그 수명 이론, 주기 이론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다 왔는데요. 다시 이어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한 연결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 보면 어쨌든 우리 뭐 흔히들 낙수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선진국과 우리가 보통 이제 후진국, 뭐 중진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1인당 GMP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이나 이런 소비 또한 선진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진국, 후진국으로 이렇게 이건 타임이고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점진적 낙하 모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점진적 낙하 모델에 대한 이걸 이 국제 제품 수명 이론에 비춰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중진국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국제 제품 수명 주기 모델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의 산업이 아마 그 섬유 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효성에서도 그렇고 이 섬유 산업이 그 섬유 제품 초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어때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죠. 산업혁명이라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기계 자동화와 생산 자동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생산력이 확 늘게 되면서 섬유 아무래도 이제 의식주의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 섬유 산업이 초기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개발돼서 번성했지만 그 다음에는 후발 선진국 그리고 지금은 신흥공업국으로 이어서 후진국으로 이렇게 생산 시설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점증 낙하 모델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이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한 또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떤 하나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나 의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물론 비판적인 내용들 그래야 이제 더 그 비판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이 보통 우리가 뭐 디베이트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그걸 협의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한 비판은 어떤 시장의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서 최근 기업들이 그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신제품이 개발되면서 동시에 어떤 전 세계 시장의 제품을 소개한다는 것으로 두 접근 방법으로 근본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성격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이런 그 해외 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발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런 비판론자들은 세계 시장이 하나의 단일한 글로벌 시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개발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런 제품 생산도 이제 시간적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아예 생산 조건에 가장 유리한 국가를 찾아서 생산 시설을 배치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본원의 이론은 미국의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시기에 어떤 국제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오늘날의 어떤 글로벌 세계 경기에서는 그 설명력이 좀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다음으로 또 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론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다시 들으시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뭐 복습해서 듣거나 하시거나 또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다음 주 우리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때 제가 또 질문이나 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나온 이론이 바로 이 신무역주의 뉴 트레이드 티어리라고 해서 신무역 이론입니다. 신무역 이론은 이 1980년대 이 세계 무역 현상인 기존 무역 이론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세계 무역의 규모가 그때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했었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론들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고 발생하게 되고요. 또 미국의 어떤 대규모 무역 적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기에 비롯된 신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어떤 자유무역주의론을 이렇게 붕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학자들과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설명법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폴 크루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폴 크루만은 이 1980년대 중반에 이 몇 명의 동료 학자들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또 무역이론 또는 뭐 신무역이론 이렇게를 개발했고요. 이 논문을 보면 계속 80년대부터 이분들이 계속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크루만이 1992년도 마지막 논문의 이 이론에 보면 이런 시장은 불완전할 때 또는 특정 제품의 생산에 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될 때 무역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규모의 경제란 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정비를 많은 생산 단위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 낮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전문화된 이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 생산 설비나 또 이 전문화된 이런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아까 경험 곡선도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무역이론이 있고 이 금융경제 또 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단위 생산당 원가가 하락하는, 아무래도 우리가 100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물론 10,000개 생산할 때 비용이 더 자원은 많이 들어가지만 더 원가, 그러니까 객단가 단위당 생산 금액은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 개를 생산할 때 마우스를 읽겠습니까? 10,000개를 생산할 때와 100개를 생산할 때의 원가라고 하면 개당 원가, 그죠? 한 개당 원가가 훨씬 더 이 10,000개 생산할 때가 낮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생산할 때 객당, 그러니까 원가가 100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100원에 만들어서 200원에 판다고 하면, 그죠?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한 개당 원가가 100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들과의 어떤 협상이나, 왜냐하면 100개 생산할 때는 사실 공급 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근데 갑자기 10,000개, 100만 개 생산한다 그러면 공급처 입장에서도 가격을 내려줍니다. 또 내고도 하고요. 그래서 공급을 훨씬 더 싸게 받고요. 또 100개 생산할 때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까 거의 손으로 생산하거나 하게 되면 노동 집약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10,000개, 100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 물론 초기에 투자 비용은 들겠지만 자동화 시설을 갖추게 되면 개당 원가가 100원이 아니라 80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원으로 떨어져서 판매를 200원에 하면 120원, 개당 120원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규모 경제를 지금 또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터넷 비즈니스, 우리가 요즘 창업에서 저도 요즘 창업 평가를 많이 다녔는데, 이 인터넷 비즈니스나 IT 쪽에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조사 쪽보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쉽게 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셜이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를 많이들 하는데, 이 인터넷 비즈니스가 가장 이 규모 경제를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역은 뭐냐면 바로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100만 명에 따라서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라든지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 경제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처럼 이런 규모 경제에 따라서 이런 그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무역을 통해서 개발 국가들의 어떤 시장은 커다란 하나의 무역 시장으로 통합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무역은 생산에 전문화된 규모 및 경제 달성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과 낮은 가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 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신무역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무역주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크게 다시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무역은 규모 경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죠? 소비자들이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네요. 신무역주의 이론이 아이고 앞으로 갔네. 신무역주의 여기 왔었죠. 함으로써 소비자를 구매 경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또 동시에 이들이 이 제품의 가격도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또한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 규모가 전 세계 어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들일 경우에 세계 시장은 오직 소수의 기업들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승자, 독식, 북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따라서 이런 산업들에서 세계 무역은 해당 제품의 어떤 생산에 선발 진입한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주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 경제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선발 진입 기업, 나중에 제가 이제 시장 진입 시기를 그럼 언제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에 대한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다시 한번 대면 강의 때 드릴 텐데요. 이 선발 진입 시점,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해서 그 초기 진입자가 가지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데일밴드 그러면 뭐죠? 손에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일밴드가 원래는 이제 밴드지인데 영어로 하면 데일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데일밴드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어떤 선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브랜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무역주의의 어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무역 패턴의 규모와 규모의 경제와 이런 선발 진입의 이점에 결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선발 진입 우위란 이런 여러 산업들에서 선발 진입자들이 얻게 되는 이런 경제적, 전략적 우위입니다. 그래서 후발 진입자들보다 먼저 진입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능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낮은 원가를 구축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선발 진입자의 어떤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무역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규모와 전 세계 수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의 경우에 그러한 산업에 먼저 진출한 선발 기업들은 이런 후발 기업들의 거의 따라갈 수 없는 비용 우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또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모든 산업들이 그죠? 선발 기업들이 자본을 독식하고요. TV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일본 소니의 TV가 거의 다 독식을 했었지만, 그죠? 지금은 삼성 TV가 거의 다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거의 한 40%, 50%에 가까운 시장을 다 삼성이 독식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2위부터 쭉 나눠가지는. 그래서, 승자, 독식의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산업의 그 중에 이 산업이 가장 큰 항공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이 산업에는 대형 제트 항공기의 개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그 고정비를 많은 판매 제품에 분산시킬 수 있는 규모 경제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생산 판매에서 이 규모 경제를 달성한 이 항공 제조사만이 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보잉사라든지 이런 데가
대형 제트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대략 한 4에서 한 600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형 제트 항공기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오직 소수의 제조사만이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또 제트 항공기를 처음으로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에어버스, 보잉사 이런 대형 제트 항공기의 수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과 같은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그러한 시장을 이렇게 따라오고 싶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소유나 수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어버스, 보잉, 이런 대형 제트 항공기 시장이 먼저 진입함으로써 이 경쟁자를 따라올 수 없는 이 배려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장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이런 선발 진입 우위를 국직하고 또 그 결과로 유럽연합과 미국 대형 제트 항공 수출국으로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보잉사가 시애틀에 있는데, 보잉사 그 본사만 해도 그 시애틀의 전체 생산하는 생산의 엄청난 부분들을 차지하거든요. 또 이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애틀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하지는 않아요. 또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주요 부품들을 생산해서, 근데 결국 조립은 그 시애틀 본사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또 엄청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무역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 신무역 이론의 또 시사점을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으면 이런 국가들 간의 이 자원 부존도나 또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경우에도 이 무역이 참여국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어떤 국가가 특정 제품의 어떤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또 그 국가의 한 개 이상의 기업이 그 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기업이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데 이 신무역 이론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무역 이론까지 우리 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 이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5 forces 이론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 포토는 그런 이 도식화를 해서 본인의 이론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 이론의 요게 5 forces 이론과 유사한 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 forces는 뭐죠? 기억 혹시 하시나요? 네. 그 현재 현존하는 경쟁자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경쟁자의 그 협상력 강도가 높냐 낮냐를 제일 먼저 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소비자. 소비자와 내가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냐 낮냐를 또 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나만이 생산하거나 유일하게 나만이 생산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경쟁력, 협상력은 어때요? 높을 수밖에 없죠. 소비자는 딴 데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만 와서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사람은 물론 컴플레인 하겠지만 나한테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왜 우리 그 신종플루가 할 때 타미사에서 만든 타미플루 밖에 없었잖아요. 큐어가, 그러니까 치료제가.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비싸도 그거밖에 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다들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곧 된다 하면서 빨라야 올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먼저 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어때요? 엄청난 불을, 그리고 또 치료제 개발 소식만 들려도 그 기업의 주식이 막 엄청나게 막 출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와 협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력을 보는 게 공급자와의 협상력입니다. 내 세상에서 하나밖에 생산할 수 없어도 공급받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여기가 가격을 올리면 내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공급자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그래서 멀티 소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공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자와의 협상력. 그 다음에 뭐죠? 예, 위로 보면 또 그리고 밑으로 보면 대체제.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커피다라고 하면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수는 뭔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혹시 많으면 내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대체제로 그냥 가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에 예비양이 한 5,000원 해요, 그죠? 그러면 에비앙 아니라 다른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 그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이온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그래서 이 대체제가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큼 높느냐. 그래서 이 대체제의 위협의 정도, 협상력 정도도 중요한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쟁력 요인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5가지 요인을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이 잘 되면 보통 핫하거나 뜨거운 산업이면 그러니까 가능한 진입자들이 막 일로 들어오겠죠, 이 산업으로. 그러면 이 잠재적 진입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것 또한 잠재적 진입자의 협상력, 강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간 산업,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그 개발이 오랜 시간 걸리는 것들이 요 배리어, 그러니까 이제 장벽이 높겠죠. 그러니까 잠재적 진입자들이 쉽게 못 넘어오겠죠. 이 배리어, 그러니까 이 바리키트나 이 배리어가 낮으면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막 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대만, 뭐였죠? 한때? 대만 카스텔이었나요? 그게 잘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생겼잖아요. 결국 잠재적 진입자, 옆에 있던 베이커리나 커피숍 집이나 이런 데서 다 막 뛰어들어서 시장이 거의 레드오션, 거의 피바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멸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아지니까 경쟁자가 많아져 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살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고 대만 카스테라 본사에서 있는 베이스나 이런 데 있으니까 또 이게 많이 생기면 여기와의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공급자 협상력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 카스테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잘 된다고 너무 추종을 생기다 보니 소비자의 협상력도 낮아지고 공급자 협상력도 낮아지고, 그죠? 또 잠재적 경쟁자의 그것도 낮아지다 보니 이 대만 카스테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게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경쟁 이론이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이론입니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5개의 힘 이렇게 해서 Five Forces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포터가 국가 경쟁력의 모델로 해서도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부분들. 1990년대에 이 마이클 포터가 지금까지 나온 이런 무역 이론들을 종합해서 이런 국가 경쟁력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무역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무역 이론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에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이렇게 세계 시장 경쟁에서 어떤 국가들은 성공하고 어떤 국가들은 실패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그렇게 만드는지를 찾기 위해서 10개국의 어떤 100개 산업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이 포터 교수는 한 국가의 어떤 4가지 요인들이 기업의 어떤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또 경쟁 우위의 형성을 촉진하고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론에 의하면 특정 산업의 어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 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이 그림과 같이 4가지의 외부 요인들 요소에 따라서 요소의 부존도, 그죠? 그리고 기업 전략 및 구조 경쟁 관계, 또 수요에 대한 조건, 또 관련 산업 및 지원 산업에 따라서 이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요소 부존도인데 이 요소 부존도에는 특정 산업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뭐 이런 자본 및 또 사회 간접 자본 등도 이 한 국가가 보유한 정도를 가지고 이 요소 부존도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 부존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국가 경쟁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은 이들 자원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수요 조건 보면 이게 이제 디맨드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 수요 조건은 국내 시장의 규모와 또 성장의 단계, 시장 수요, 국내 구매자들의 질, 이런 요인들로 국내 시장에 좀 더 보고스럽고 까다로운 고객이 많을수록 이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갔을 때 그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그저 그 애티튜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를. 그에 대해서 짜다든지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안 좋게 반응하시는 그 점주들이 계신데 상당히 이제 그거는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그 정보잖아요, 그죠? 내 산업이나 또 내 음식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이그노럴 커스터머라고 해서 망하는 제 첫 번째 그 순위가 바로 그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배드 컨슈머가 아니라 이런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소비자들 또 이런 까칠한 까다로운 고객이 많을수록 오히려 국가 경쟁력 또 산업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품이 처음 나오면 얼리 어답터들이나 이 어피니언 리더들한테 제품에 대한 테스트나 평가를 또 의뢰하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이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관련된 산업 및 지원 산업 에 대한 역할인데 이 관련 산업이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서로 이 상호 보완적 또 내지는 협조적인 산업을 말했고요. 하나만 잘 이루어진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같이 성장을 했을 때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업 전략 및 구조 경쟁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번째 기업의 전략 구조는 경영자 또는 경영의 어떤 배경, 조직의 특성,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 또 노사 관계 등 이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산업이 보다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포터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의 이 가장 유리한 산업의 기업들이 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향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한 요인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링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창출하지 못하고 또 국가 경쟁력이 간접적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외생 변수로서는 정부의 역할, 기회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이라고도 하고 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면 운이라고 하죠. 운빨. 운에 대한 역할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그에 비하면 이제 정부 정책은 국가 경쟁력 요소에서 이런 긍정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 요소에 대한 조건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원래 자유 이런 시장 논리로 따지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 또 되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투입하고 이게 육성시키려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에 대한 혜택들로 그 산업을 견인하기도 하죠. 것처럼 이렇게 주요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기술 혁신과 같은 이런 우연적인 사건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서 한 국가의 어떤 기업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우월할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처럼 이 국가 경쟁력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요소 구조도에 대한 설명들도 앞서 그래프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포토의 국가 경쟁력 이론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과 또 기회, 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또 이 포토 이론은 뭐 충분한 이 평가를 또 해보면 포토 이론은 이런 충분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검증한 뭐 100개의 나라의 뭐 100대 산업을 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물론 뭐 그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어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0개 국가에 100개 산업이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무역주의 이론, 또 비교 우위 이론, 또 특수 원리내 이론 등의 뭐 요소 보존 이론 등은 각각 서로 보완하면서 이런 국제무역의 패턴을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국제무역 이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보여드렸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이해인데요.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이해 부분들은 조금 이후로 하기로 하고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는 우리 어쨌든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서로 상견례식으로 서로에 대한 인사, 또 자기소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자기소개에 대한 그 내용들로 구성을 하셔서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인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평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국제무역에 대한 이론 이해를 쭉 했었고요. 또 환경 분석 뭐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것들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수업 그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주 또 주말 잘 보내십시오.